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 PD가 전해 주실 텐데요. 요즘 ESG가 대세라고 하죠. 그렇죠. 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건데, 하지만 녹색 거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 거품요? 네. 이명박이 녹색 하면서 여러 가지 말 안 되는 걸로 자원외교로 지가 삥땅 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것과 비슷한 건가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명박이 한 거랑 같이 이렇게 붙이시면 곤란합니다. 이 투자자들은요, 친환경 관련 투자에 돈을 쓰고 있는데, 다만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높여 거품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아하. 미국 투자조사기관 모닝스타 자료를 보면요, ESG와 연계된 글로벌 펀드가 2019년 1650억 달러에서 지난해 35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요, 2020년 기업 정부 가계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쓴 돈이 5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블랙록이라고 아주 큰 자산 운용사가 있잖아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향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ESG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오호. ESG 마니아들은 친환경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석유그룹인 토탈의 CEO 파트리크 토야네라는 사람은 최근 재생에너지 종목 가격을 두고서 미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가 최근 1년 새 가치가 거의 2배로 불어나서 퍼가 41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1년 동안 가격이 16% 올라 퍼가 23배 수준인 미국의 우량주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오호. 거기다가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모닝스타 자료를 보면 작년 친환경 부문으로 유입된 주식형 펀드 자금만 2,3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인수 대상을 찾기 위해 그린 스펙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풍력 발전 회사인 오르스테드, 여기가 덴마크 회사인데요, 실적은 살짝 개선됐는데 주가는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요, 7, 8년 전만 해도 모든 펀드가 애플 주식을 담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르스테드가 당시 애플과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기업 투자 옹호론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면서 가격 부담 우려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 펀드나 주식을 사는 분들은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다수는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요거를 신고해 놓고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거. 이게 서울에서만 1,500건이 넘었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 관련된 구체적인 또 조사가 나왔어요.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 아파트, 이걸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2건 중 1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요, 당시에 요 신고했었을 때 역대 최고가, 이렇게 신고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누가 봐도 깨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은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도부 실거래가 시스템, 요게 등재된 이 매매 결과를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 자료를 보면요, 무려 37,000여 건이 등록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대요. 네. 근데 취소 건수 중 31.9%, 그러니까 11,900여 건은요, 당시 최고가로 등록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거 먹고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다거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실거래가 띄우기 하기 위한 시세 조작을 하기 위한 허위 거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취소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 계약금 그대로 날리는데 누가 이걸 취소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작년에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다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다고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50.7%가 최고가 이랬다는 거죠. 특히 집값이 엄청 많이 뛴 광진, 서초구 이런 데는요. 취소된 거래의 66.7%가 최고가, 마포구, 강남구도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 의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토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좀 진행해 달라. 아이 국회의원이 이 보좌관들 데리고 그래도 다 조사를 했는데 이 국토부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적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허위 신고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달 1일부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요거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취소된 곳에서는 이게 주황색 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됐다는 걸 그냥 한눈에 들어오게 알려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박 PD도 혹시 박 PD 사는 동네 아파트들 요거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전 전세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해봤습니다. 이거 보셔야죠. 이걸 보셔야지 얼마나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장난질이 많은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알려드려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요게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플랫폼 이런 데는 취소 여부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90% 이상이 네이버나 다른 데에서 찾아보실 텐데 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까지 들어가신 분들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토부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직방 이런 데에도 취소된 거래에 대해서는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관심이 너무 늦게 모인 것 같아요. 예, 기재부에 따르면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0%의 세율로 분리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 공제액은요, 250만 원. 즉, 내년부터는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본 투자자는 수익에서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이죠. 그러면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차익을 계산할 때는 거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총 수입 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와 같은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분할 매수한 뒤에 한 개를 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자산 취득가액은 가장 먼저 취급한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는 수익금액 500만 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 원을 뺀 400만 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고요. 여기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 원의 수익에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오호. 가격을 달리해서 다른 시점에 샀더라도 먼저 산 거를 나중에 이익을 본 걸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거주자는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블록체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으로는요. 블록체인 방식의 이 거래소도 해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같은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 방식이지만 이게 현실로 나올 때는 이게 블록체인 방식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게 되는 그 순간은 이 블록체인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의외로 잘 돼 있거든요. 다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어느 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모두 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많은 돈들을 뭐 비트코인을 판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스템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금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혹시 국세청에서 뭐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시스템 개발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